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들이 9월쯤 시멘트 가격을 또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시멘트 값이 오르면 건설 비용이 올라가면서 혹시 이게 아파트 분양가도 올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시멘트 가격이 건설 원가에 어느 정도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보고서가 하나 나와서 오늘 이 얘기 좀 자세히 들어보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집을 구매할 때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채권을 반드시 함께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자를 너무 적게 주고 있어서 사는 분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국민주택 채권에 붙는 금리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요즘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건 왜 계속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건지 이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또 올렸다는 소식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7월 27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보겠다는 각오를 하고 나오신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 작가님이 전해 오실 미국 기준금리 얘기부터 간단히 좀 들어보죠. 예, 일단 0.2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5.5%가 됐고요. 3.5%인 우리나라 기준금리와는 2%포인트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올릴 거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라서 새로울 건 없었고요. 이제 혹시 여기서 더 올린다면 앞으로 어디까지 올릴 거냐, 혹은 올리진 않더라도 지금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게 관심이라서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전 세계가 주목했는데요. 예. 힌트가 좀 나왔냐? 라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모호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더 올릴 수도 있고 앞으로 안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예. 기준금리 결정하는 다음 회의가 이제 9월에 열리는데 그때 가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어제 남겼습니다. 진짜 모르겠다는 거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거든요. 예. 여기서 더 올려야 한다라는 쪽은 작년 3월 이후에 금리를 빠르게 올렸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9.1%에서 3%로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국제유가랑 식료품을 빼고 다시 계산한 물가지수를 보면 여전히 4% 후반으로 높게 나오고 있고, 서비스 물가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동시장에서는 아직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인데다가 여름에 대규모 파업까지 지금 예고가 되는 상황이라 앞으로 임금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올라갈 임금이 다시 물가를 밀어 올릴 거다. 예. 이런 상황에서 어중간하게 금리 올리다가 말면 물가 오르는 게 만성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럼 경제에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 올릴 때 계속 올려서 확실하게 물가 인상의 불씨를 꺼트려야 한다라는 거에 의견이 있고요. 힘들어도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금리를. 물가 네. 잡아야지. 그렇습니다. 이러다 말면 어떡하냐. 그런 의견이고요. 처음에 우리가 금리를 왜 올리기 시작했는지 그거 잊지 말자. 네, 그 얘기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인상을 멈춰야 된다. 더 네. 이상 올리면 큰일 난다. 그렇죠. 는 쪽의 입장과 논리는 뭐예요? 그쪽은 이제 지금 미국 경기가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괜찮게 굴러가고 있는 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정부가 국민들 주머니에 꽂아준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 때문인데, 이 돈으로 지금 소비도 하는 거고 아직 이 돈이 남아있어서 고용시장이 적극적으로 안 뛰어드는 거다. 그런데 이 돈이 천년만년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아마도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대부분 소진이 될 건데, 그러면 소비가 줄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거고 물가 상승폭은 더 떨어진다. 그리고 보조금이 다 떨어지면 돈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나설 거기 때문에 고용시장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임금 상승률도 둔화될 거다. 그러나 이미 많이 올린 금리 때문에 미국은 불경기가 시작될 거라서 연말에는 오히려 내려야 한다. 이걸 좀 고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물가 인상의 불씨는 꺼졌어요. 네. 지금 잔불 연기 나는 것뿐이에요. 그런 그렇습니다. 뜻인가 보군요. 그렇죠. 근데 양측 다 틀린 주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도 앞으로 2달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직접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서 주식하기 가장 힘든 달이 연준 의장 파월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이라고 하는 그 달. 네.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농담이죠? 그렇습니다. 그럴 거예요. 불이 다 꺼졌는지 아니면 아직 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데이터가 시간이 흘러야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보고하겠다는 말은 이해는 되고. 근데 또 그런 말은 누가 못하나. 보고하는 건 나도 하지. 네. 하는 생각도 또 들고. 그러네. 알겠습니다. 예상대로 올렸다는 거고,
신경 쓰이는 건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까지 벌어진 적은 없었는데 없었죠. 괜찮나 이거? 뭐 조금 벌어질 때도 큰 문제는 없었으니까 조금 더 벌어져도 되나 싶기도 하지만 네. 그게 좀 걱정이기는 해요. 한 번도 안 가본 상황이라서. 예. 근데 또 지난번에 예전에 한 3차례 정도 저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았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궁금해서 그때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전부 다 채권이랑 주식시장에서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나간 돈보다는. 물론 그때랑 지금도 다를 수도 있지만 과거 데이터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김현우 소장님이 갖고 오신 이거는 저희 그 친절한 경제 그 코너에 네. 어떤 분이 항의성 질문을 보내주신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 했는데 네.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고 하더라. 네. 집산분들은 의무적으로 사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샀다. 그런데 채권이면 이자와 원금을 나라에서 주는 건데 네. 아니 이자율이 이게 이거 너무 심하다 이게. CMA보다도 안 주죠. 아니 이거 이자는 누가 정하는 거며 네. 세상에 이게 언제적 이자를 이렇게 조금 주고 있냐. 그렇습니다. 라는 항의를 해오셨길래 요거는 김현우 소장님이 좀 취재를 좀 해주십사 네. 요청드렸어요. 네. 그 얘기죠? 예, 일단 국민주택 채권이란 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중에 하나인데요. 공공주택 짓거나 각종 주택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여기서 마련합니다. 5년 만기로 발행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 국민주택 채권도 뭐 2종, 3종 이렇게 종류가 있었는데 다양했는데 이게 주택시장 규제를 위한 과정에서 나왔던 채권들이에요. 그래서 2013년에 다 폐지가 됐고 지금 남아있는 1종 채권은 각종 인허가를 받거나 등기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 살 때 물론 사는데 일반인들은 주로 이렇게 부동산 취득하거나 대출 받을 때 이용을 하게 되죠. 경험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엽총 소지 허가라든가 아니면 수련 면허 이런 거 취득할 때도 국민주택 채권을 사야 되고요. 예. 주류 판매업이나 유흥 주점 영업 이런 허가를 받을 때도 국민주택 채권을 사도록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집을 살 때를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에 얼마의 집을 어떻게 취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서울에서 공시가 5억 원짜리 집을 사게 되면 1,300만 원어치의 채권을 사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채권은 사자마자 되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이제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네. 되팔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갖고 있는 분들이 드문 게 이렇게 목돈을 들어가면서 채권을 사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되고 네. 집은 뭐 대출 받아서 일정 부분 해결하겠지만 이 채권은 대출 받아서 할 수도 없으니까 네. 대부분 바로 그 자리에서 되파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되팔 때는 시중금리에 따라서 헐값에 팔게 되고 그만큼의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 채권을 사서 900만 원에 팔아야 된다면 샀다 치고 100만 원을 내는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중금리가 3%일 때 네. 국민주택 채권은 이자를 5% 준다. 네. 그러면 그거 사서 이거 나한테 프리미엄 주고 사갈 분 손 네. 드세요 해도 손 들 테니까. 그렇죠. 근데 대체로는 시중금리보다 한참 모자라는 금리를 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은행의 이자 예금만 해도 뭐 3, 4% 주는데 그렇죠. 채권 금리가 1%짜리면 네. 내가 사주기는 사주는데 그럼 나한테 돈 얼마 내쇼.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그 부담일 텐데. 예. 이자율 차이가 얼마나 나요? 시중금리하고? 요즘 그 국민주택시권의 발행금리가 연 1.3%예요. 근데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6%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 수준이죠. 똑같이 국가에서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인데 예. 그만큼 이제 헐값에 팔아야 되는데 5년 동안 이자 고려해서 이 가격이 할인되는 게 어제 기준으로 할인율이 약 12.7%입니다. 그러니까 5억짜리 집 사면서 국민주택 채권을 바로 판다면은 165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 자리에서 내야 된다는 거죠. 5억짜리 집을 살 때는 얼마치 사야 된다고 1,300만 원어치 채권을 사게 되는데 아하. 1,300만 원 주고 채권을 살래? 아니면 그냥 바로 보고 되파는 셈 치고 165만 원 낼래? 그럼 나 대신 당신이 이 채권 좀 사주십시오. 네. 이자 정말 안 주는 짜증나는 채권.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165만 원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알겠습니다. 제가 갖고 이거 5년 동안 그럼 이자 좀 손해보고 살죠. 네.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3.5나 되는데 네. 이거는 왜 금리가 이렇게 낮냐는 그렇죠. 거예요. 네. 예. 이거 서민들 힘든데 사실은 근데 일반 국채는 입찰을 통해서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얼마에 돈 빌려줄래?라고 할 때 제일 싼 이자에 부르는 것부터 이렇게 착착 적용이 되는데 국민주택 채권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아예 뭐 수시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시중금리도 이렇게 놓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3.5%라 되는데 1.3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앞서 말씀드려도 각종 주택 사업에 이 돈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요걸 좀 높게 주면은 이 대출 금리도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죠. 요거하고 똑같은 이유가 이제 청약 통장의 이자가 낮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시중금리 오르면서 청약통장 이자 너무 낮습니다. 연 1.8%가 뭡니까 해가지고 0.3%포인트 올렸잖아요. 그때 국민주택 채권금리도 같이 올랐습니다. 한 번 올린 게 1.3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22년 12월 전까지는 이게 1%였어요. 그런데 그나마 올린 건데 이걸 더 올릴 수는 없는 건 그로 인한 대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시중금리가 사실 낮을 때는 뭐 별반 차이 없어서 할인율이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엔 이렇게 시중금리가 크게 올라가면서 차이가 벌어지면서 이제 부담이 커지게 된 건데 이거는 이제 집 살 때뿐만 아니라 등기할 때 무조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할 때도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설정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만큼의 채권을 매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1억 원어치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은 1%인 100만 원어치의 채권을 사야 되는데 4억 원 대출 받는다면은 그 400만 원의 채권을 사야 되고 이걸 바로 되팔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집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도 네. 은행이 그럼 내 집을 담보로 잡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근저당 설정인데 그렇습니다. 그거 할 때는 법무사 비용만 서비스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네. 정부의 국민주택 채권을 또 사야 되는 그렇죠. 이 부담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팔아야 되니까 또 부담이 커진다. 네. 금리 차가 벌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주택담보대출이야 장기간 이용하는 대출이니까 금리 차이가 0.1%포인트만 나더라도 사실상 뭐 아끼는 이자가 이 비용보다는 더 크기는 한데요. 네. 요번에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나오면서 중도 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일단 변동금리 갖고 계신 분들은 갈아타셔서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다가 또 금리 낮아지면 새로 또 갈아타세요. 그때도 중도 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라고 해서 특례보금자리론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은 없겠지만 이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있으니까 근저당 설정 또 다시 해야 되니까. 그렇죠. 대출 갈아탈 때는. 네, 받을 때마다 해야 되니까 이 비용도 발생한다는 거 꽤 목돈이죠. 뭐 몇십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 정부의 변명은 이런 돈들 모아서 좋은 일에 쓰는데 네. 이런 돈들의 이자를 많이 들이기 시작하면 좋은 일에 쓸 때도 어려운 분들한테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이자 싼 대출 네. 그거의 이자는 안 올랐어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런데 예.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좀 올랐습니다. 그거는 올려받으면서 왜 원가는 안 올려줘요? 왜? 중소기업한테 납품 단가 깎지 말라고 네네. 그거는 하면서 이거는 결국 국민들이 정부에 납품하는 거 아닙니까? 네. 싼 이자를 받아가면서 그렇죠. 이 단가는 왜 안 올려주냐고요? 아니면 가격도 올리지 말든가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아니 시중금리보다 조금 싸게 하는 게 원래 취지긴 취지예요. 네. 시중금리 첫 대로 발행하려면 굳이 왜 강제로 사라고 하겠어요. 시중에서 당연히 제이자 주고 사죠. 네, 싸기는 싼 건 이해는 되는데 이자 조금 주는 건 이해는 되는데 네. 그 차이가 너무 나니까 너무 나죠. 이거는 시중금리대로 좀 조정은 좀 해줘야지. 어느 매번 정도는. 좋은 일 하니까 좀 봐주세요도 정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은 아니고 이게 질문하신 분이 아무튼 최근에 내전 마련하셨다니까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자, 서은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 시멘트 가격이 또 오른다는 네. 거예요. 네, 지난 5월에 이미 쌍용 C&E와 성신야외가 14%대 인상을 선언을 했는데 최근에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도 9월부터 가격 올릴래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일종 벌크 시멘트 기준으로 대략 톤당 13,000원 정도 오르는데요. 시멘트 회사 7곳 중에 이미 4곳이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으니까 나머지 3개사도 이제 곧 가격 올리는 게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올 들어서 시멘트 가격 인상 문제를 두고 시멘트 업계와 레미콘 건설업계가 계속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왔었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정부도 시멘트 가격을 올리면 주거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시멘트 가격 인상 좀 자제해 주세요.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업 적자가 너무 심각해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 이게 시멘트 업계 주장입니다. 가격 좀 올려달라. 네. 조금 전에 국민주택 채권 이자 좀 올려달라 하는 거 비슷한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벌어졌어요 이거. 네. 그런 이야기. 네. 적자가 많아요 시멘트 회사들이. 이 사실
최근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시멘트 가격 많이 올렸었던 것 같은데 계속 올린다는 기사들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제로 2년 전에 톤당 7만 5천 원이었던 시멘트 값이 지금 10만 5천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이 되면 12만 원까지 오릅니다. 이렇게 가격을 올렸는데도 올 1분기에 이 쌍용 C&E와 성신양회는 수십억 적자를 냈고요. 예. 한일 시멘트는 적자는 아니긴 했는데 레미콘 부문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업계에선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환경 규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 탄소 줄이는 설비 투자를 많이 했다. 그래서 여기에도 조 단위로 막 비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감가상각해서 하려니까 네. 시멘트 값 올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설비비 뽑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유연탄 가격인데요. 이제 시멘트 주요 재료 중에 이제 유연탄이 한 비용으로 치면은 전체 이제 원가에서 한 30%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수입을 해서 쓰는 재료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안정세 찾긴 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가격이 많이 올라섰어요. 근데 예. 그때 인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하면서 적자가 많이 쌓였다. 그래서 지금은 좀 올려서 그 적자를 메워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시멘트 업체들이나 시멘트 사다가 레미콘 만들어서 납품하는 레미콘 업체나 이제 결국 밀고 당기게 하는 건데 네. 우리 걱정은 뭐 사정은 있다 하더라도 시멘트로 짓는 게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아파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는 그냥 시멘트 덩어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와 저게 시멘트 많이 들어가는데 음. 아파트 분양가 오르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 시멘트 값이 걱정부터 오르기 많이 시작하면. 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오르냐?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가 상승으로 직결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보통 100제곱미터 아파트, 뭐 우리 한 30평대라고 생각하죠. 네. 근데 이 시멘트 20톤이 필요하대요. 집 한 채 지을 때. 네. 그래서 20톤이면 제가 아까 이제 한 톤당 한 11만 원, 12만 원 이제 올라서 한 12만 원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림잡아서 한 22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 됩니다. 집 한 채 짓는데 들어가는 시멘트가 약 한 200 몇십만 원 수준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멘트 업계에서 얘기하기를 아파트 분양가에서 이 시멘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0.5%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시멘트 값 오르면 집값 올라요라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멘트 가격이 14% 올려서 정말 건설 비용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한 0.06%?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드는 뭐 공사 현장이다 그러면 한 6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셈인 거죠. 예. 그래서 어제 또 때마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시멘트 가격이 건설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분석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주거용 건물만 좀 좁혀서 보면요, 레미콘 투입 비용이 전체 재료비에서 5.5% 정도. 그러니까 100억 원 규모 공사라면 5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다른 자재 비용은 그대로라고 가정을 하고 이 레미콘 가격이 10% 올랐다. 그럼 전체 공사비에서 0.5 내지 0.6% 정도 비용 증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같은 보고서 내용 보도하면서 일부 매체들이 이제 시멘트 값 10% 오르면 100억 원 규모 공사에서 재료비 1억 이상 더 든다. 이렇게 좀 제목 뽑은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아파트 얘기는 아니고요. 시멘트가 좀 비교적 많이 투입되는 도로 건설 공사 얘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에서 시멘트는 300만 원어치를 안 들어부으니까 네. 그게 10% 오르면 집 한 채당 30만 원. 그 정도는 뭐 요즘 분양가 오르는 게 네. 1년에 몇 억씩인데 그렇죠. 뭐 이것도 왜 못 올려줍니까 하는 게 시멘트 업계 이야기인가 그런 보군요.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꼭 시멘트 값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아무튼 건설공사 비용이 엄청 올랐대요. 네, 맞아요. 하기야 그거는 네. 인건비도 있을 거고 뭐 철근 비용도 있을 거고 등등 다양하겠으나 공사 기간 동안 먼저 땡겨 쓴 돈 이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을 거고. 그런데 요즘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이거 계약대로 지으십시오라고 하는 조합원과 도저히 그렇게는 못 짓겠습니다라고 맞습니다. 네. 하는 건설회사가 충돌하는 사례가 많던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공사 그냥 중단된 채로 멈춰 있는 현장도 굉장히 많고요. 비단 저희 집 앞에만 해도 지금 그대로 공사 현장이 멈춰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이상. 근데 이 시멘트뿐만 아니라 인건비, 뭐 철근 이런 각종 자재 비용이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오르니까 결국에는 이런 갈등을 빚는 현장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갈등을 빚는 현장이 많다는 건 또 반대로 그만큼 이 공사 원가 올라갔다고 분양가 올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걸 또 방증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멘트 가격 인상이 레미콘 업계와 건설사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는 할 겁니다. 이게 뭐 네. 적은 비중이라고 해도.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이 이제 연간 단위로 시멘트 공급 계약을 맺으니까 당장 인상 영향은 크진 않을 텐데 문제는 중소 건설사들입니다. 그래서 당장 9월에 이제 재료비 부담이 좀 늘어날 텐데 건설사들로서는 분양가를 마냥 올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 레미콘 업계에다가 가격을 좀 낮추든지 현 수준 좀 유지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방의 아파트 짓기가 더 어려워지겠어요 이제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지방에는 땅값이 별로 안 비싸서 대체로 아파트 분양가가 그냥 건설비인 경우들이 꽤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르면 그렇겠네요. 낡은 아파트 가격에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잘 안 지어질 테니까. 자, 박 작가님. 네. 국제 유가가 요즘 다시 오르고 있네요. 예, 한동안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큰 변동이 없었는데 최근에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니 9월 선물 기준으로 이제 80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네. 오늘 새벽엔 소폭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근데 가격이 오른다는 건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공급은 왜 줄었어요? 산유국들이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감산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폭염 때문에 가동을 중단한 정유 공장이 늘고 있어요. 더우니까 좀 잠깐 쉬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나 경유 생산이 잘 안 되면서 공급이 줄고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예년보다 올해 더 덥다 보니까 에어컨이나 선풍기 사용이 평소보다 늘었습니다. 에어컨 선풍기에 기름 넣는 게 아닌데. 전기를 사용해야 되니까 전기 사용량이 전기 늘다 만드는데 보니까 또 기름이 쓰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맘때가 또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차 타고 어디 놀러 가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나 경유를 많이 써서 수요는 늘었습니다. 근데 국제유가가 오르면 휘발유나 경유 가격도 오를 거고요. 올해 특히 폭염으로 농작물 생산도 예년보다 안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곡물 가격도 오를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걱정이라고 하던데 하반기에 그렇습니다. 곡물 가격 오르는 거. 그렇게 되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높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아유, 네. 이제 좀 금리 인상을 덜 해도 되려나 했다가 아이고 깜짝이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오늘은 곡물 가격 오른다, 국제유가 오른다, 미국 기준금리도 또 올랐다, 네. 물가는 계속 오른다, 시멘트 값도 오른다고 하더라. 예. 그 얘기 계속 전해드렸네요. 예, 제 월급은 안 오릅니다. 국민주택 채권 금리만 안 오르고 있어서 화난다. 네. 하는 게 또 일부 주택 사시는 분들 이야기고.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올라가는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이제 금리도 좀 낮아지고 어려운 것들은 좀 해결될 수도 있을 텐데 네. 아직 그 기미는 잘 안 보이고 오르는 것만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고민들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경기는 나쁜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금리도 그럼 따라 올려야 되는지 경기 보고 좀 낮춰야 되는지. 네. 자, 여기까지 듣죠.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뵙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